안녕하세요. 내로남불인 남편에게 통쾌한 한방을 날려주었던 지방에 사는 김현주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인데요. 다만 마음이 너무 여리고 약하시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란 놈이 그런 저희 부모님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 자꾸 이득을 취하려고 들더군요. 게다가 이미 저희에게 큰 도움을 주셨던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며 자기 가족만 챙기려고 들더라고요. 제가 부모님을 챙기려 할 땐 그렇게 치를 떨더니 아주 내로남불인 인간이었죠. 그래서 전 그 인간을 통쾌하게 뻥 차버렸는데 그 길었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전 원래는 서울에서 꽤 먼 지방에서 나고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은 일주일에 7일 내내 정말 하루도 안 쉬고 장사를 하셨는데요. 그 덕에 저희 집은 부를 많이 축적한 편이었습니다. 어릴 땐 그렇게 잘 살지 못했지만 제가 두 돌이 지났을 때부터 부모님이 시작한 갈빗집이 운 좋게 점점 유명세를 타며 옛말에 빌리자면 세간살이가 점점 늘어났대요. 막 졸부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부모님은 나중엔 우리가 살던 지방의 3층짜리 건물도 한 채 세우셨죠. 이게 다 너희 부모님이 착하게 살아서 그게 복으로 돌아온 거야. 너희 부모님 같은 사람들 없다. 그러니까 늘 아빠 엄마한테 잘해야 돼. 알겠지? 아빠는 삼남매 중 장남으로 저에겐 고모와 작은 아빠가 계셨습니다. 결혼한 뒤 각각 서울과 경기도에 살고 계시던 두 분은 아빠를 정말 좋아하고 따르셨어요. 아빠는 부모님을 일찍 여인 뒤 가장이 되어 고모와 작은 아빠를 부모처럼 키우셨다는데요. 중학교 진학부터 포기하며 남의 집 농사도 짓고 공장에도 다니며 고모와 작은 아빠를 공부시키셨다고 해요. 아빠는 나중이 되어서야 검정고시로 고졸 학력까지 취득하실 수 있었죠. 작은 아빠는 그런 아빠 덕에 그 힘든 형편에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으셨다고 해요. 우리 결혼도 다 너희 부모님이 시켜주신 거야. 너희들 아빠도 아빠지만 너희들 엄마도 천사가 따로 없었어. 자기도 젊은 나이 시집와 시누이 시동생 데리고 살면서 밥 빨래 다 해주고 선자리도 발품 팔아서 다 알아봐주고 너희 부모님 우리에게 은인이야, 은인. 그렇게 늘 좋은 날만 가득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행복했던 저희 집은 저와 6살 차이가 났던 저희 오빠로 인해 점점 수렁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빤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심한 소외를 당하며 등교 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울며 설득도 하고 화도 내보셨지만 오빤 아예 방문을 잠그고 거실로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수철아, 밥 여기 나왔으니까 가지고 들어가서 먹어. 남기지 말고, 어? 부모님은 늘 닫혀있는 오빠의 방을 보며 애를 태우셨답니다. 결국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오빤 거의 5년을 방에만 갇혀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그런 오빠도 국방의 의문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부모님이 억지로라도 꾸준히 데려갔던 정신과에서 받은 우울증 진단으로 오빤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계속 집에만 갇혀있던 오빠가 공익생활은 잘할 수 있을까? 부모님도 저도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과 지내기가 수월했던 건지 오빠가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서툴고 불안해했지만 오빤 작은 업무들을 맡으며 서서히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오빤 점점 방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고 가족들과 가끔 대화도 하고 밥도 식탁에서 먹었어요. 한 번씩 게임이나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며 외출을 하기도 했고요. 수철아, 고맙다. 이렇게 다시 마음을 열어줘서 정말 고마워. 부모님은 이건 기적이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심지어 오빤 복무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해 고졸 검정고시 시험까지 합격했어요. 이제야 저희 집안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더 큰 불행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친구랑 같이 두 분처럼 장사를 시작해보고 싶은데요.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게임에서 만난 친구가 베이킹을 오래 했다는데 같이 장사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서울에서요.
오빠는 다시 민간인이 된 후 큰마음 먹고 한 직장에 취직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직장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 그 짧은 기간에 2번이나 직장을 옮겼어요. 그리고 3번째 직장도 그만두더니 무슨 게임에서 만나 현실 친구가 된 사람과 동업을 하고 싶다며 부모님께 도움을 부탁하더군요. 그때가 제가 막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였죠. 사실상 오빠의 평범한 삶은 한번 포기하셨던 부모님은 그런 오빠의 부탁을 외면하지 못하고 들어주셨습니다. 어쨌든 당시 저희 집은 여유가 많았으니까요. 오빤 자긴 돈도 없으면서 서울에 무려 아파트 전세를 얻어달라고 했고 창업 비용도 만만치 않은 금액을 요구하더라고요. 나중에 한 사실인데 그 게임 친구라는 사람은 말만 동업이지 딱 1,000만 원만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오빠의 사업은 딱 4년을 버티고 망하고 말았어요. 큰 빚까지 지면서요. 어머니, 아버지, 제발 제 빚 좀 갚아주세요. 부모님이 해주셨던 그 비싼 전세집 보증금도 오빠는 월세로 돌리며 다 말아먹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부모님이 도와주신 돈은 하나도 갚지 못한 오빠는 오히려 빚을 갚아달라고 애원을 했죠. 부모님은 한숨을 쉬셨지만 그런 오빠의 빚을 전부 갚아주셨습니다. 전 그런 부모님을 말렸었어요. 엄마 아빠가 그 정도 도와주셨으면 그 뒷감당은 오빠가 할 줄도 알아야죠. 오빠 나이가 지금 몇인데요. 하지만 부모님이 2분의 돈으로 자식을 도우신다는데 제가 어쩔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빤 계속해서 집안의 기둥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가게를 접은 후 우린 오빠가 집으로 다시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빠는 대뜸 웬 여자를 집에 인사시키더군요. 황당하게도 그 여잔 뱃속에 오빠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된 이상 저 이 여자 책임지고 싶어요. 제가 정말 염치 없다는 거 아는데 저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신혼집이랑 다시 자리 잡을 돈만 좀 빌려주시면 이번엔 제가 꼭 갚을게요. 저 이번엔 PC방 한번 해보려고요. 부모님은 결국 오빠를 또 도와주셨답니다. 새언니와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요. 저희 집이 재벌도 아닌데 계속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니 돈이 남아났겠습니까? 그런데 오빤 지치질 않았어요. 스스로 노력할 생각은 않고 알바들로만 PC방을 돌리다 오빤 또 PC방을 말아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새언니 몰래 대출까지 받아 주식을 했다네요. 오빠에게 남은 건 또 막대한 빚뿐이었죠. 그 일로 오빤 이혼을 당했고 새언니는 재산 분할과 함께 양육비도 일시불로 받아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번엔 정말 사업 도와달라는 얘기 같은 거 안 드릴게요. 저 너무 외롭고 스스로가 처량해요. 지금 빚까지 제대로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까지 된다고요. 제가 이렇게 된 건 따지고 보면 불행한 사춘기 시절을 보낸 탓이에요. 남들보다 뒤처진 만큼 빨리 따라잡아 보려다 이렇게 된 거라고요. 당시 부모님은 연세가 벌써 70을 넘어가며 갈비집을 좋은 권리금을 받고 넘기셨습니다. 당시 상권도 많이 무너지고 다른 가게들에 밀려 2분의 식당은 매출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권리금이라도 챙기고 겸사겸사 이젠 좀 쉬실 겸 가게를 넘기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게를 처분한 돈마저 결국 오빠에게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은 한심한 짓을 하긴 했지만 PC방을 말아먹고 이혼까지 당한 오빠가 신용불량자까지 되도록 차마 내버려 두실 수는 없었던 거예요. 처음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라며 도와주지 않으시려고 했는데 오빤 스스로 나쁜 선택까지 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보기엔 솔직히 딱 봐도 쇼인 것 같았는데 마음 약한 부모님은 결국 오빠에게 또 마음이 약해지셨던 거죠. 그 뒤 오빠는 어찌저찌 수중에 있는 돈으로 서울의 허름한 전셋집을 구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한 공장에 취업해 이번엔 마음을 다 잡았는지 꾸준히 일을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네 오빠가 이제야 사업 욕심을 버리려나 보다. 주식도 더는 손대지 않기로 약속했으니까 제발 앞으로는 사고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전 제발
집안의 기둥을 뽑아먹는 오빠가 정신을 차렸길 바랬습니다. 그 뒤 한동안 오빠가 잠잠해지며 저희 집엔 이번엔 저로 인한 이벤트가 생겼어요. 제가 같은 지역의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을 하던 2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부모님은 저희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곳은 서울에 비해 집값이 많이 저렴한 편이라 가능했던 일이었죠. 엄마, 아빠, 두 분 오빠 때문에 돈도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냥 그 돈 두 분 노후 자금으로 쓰세요. 아유, 아니다. 이건 너 결혼할 때 주려고 따로 빼놨던 돈이야. 그동안 늘 네 오빠 밑으로만 돈이 들어간 것 같아 너한테 많이 미안했다. 그리고 우리 아직 자식 걱정받을 정도는 아니야. 그리고 우리한테는 아직 3층짜리 그 상가 건물도 남아있잖니. 거기서 나오는 월세만 내도 우린 충분하다. 그때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저도 남편도 많이 감사했습니다. 제가 집안 형편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아 나중에 남편은 좀 놀랐다는 듯 말하기도 했죠. 어머님, 아버님 건물 주셨어? 그때만 해도 남편이 저희 부모님의 재산에 눈독 들일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지켜본 남편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견물생심이라고 눈앞에 탐나는 떡이 생기면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더라고요. 여보, 장인 장모님 뵌지 너무 오래된 것 같다. 우리 오늘 장인어른 좋아하시는 삼겹살 사들고 처가에 놀러 갈까? 남편은 처음엔 저희 부모님께 정말 잘했습니다. 오빤 일이 힘들다며 친정엔 거의 내려오지 않았는데 자신이라도 아들 노릇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갑자기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영업하면서 쌓아놓은 인맥도 있고 내가 회사 차리면 따라오겠다는 기술자랑 개발자도 있어. 사실 결혼 전부터 계속 구상한 건데 나 믿고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조금 고민하긴 했지만 전 남편을 응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부모님이 집을 마련해 주신 덕에 우린 여유 자금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신 있게 사업을 시작한 남편은 저희 아들이 2돌이 지났을 때 결국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다행인 건 그나마 빚은 남지 않았다는 거죠. 남편은 운이 없었다고 말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은 달랐어요. 성실한 줄만 알았던 남편은 막상 사업가가 되어보니 사업가로선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옆에서 지켜보니 사업 수완도 별로 없었고 내부에서보단 외부 탓을 먼저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남편은 사업이 맞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 후 남편은 다시 다른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전보다 좋지 않은 조건으로 취업해 연봉이 어느 정도 높았던 저에 비해 벌이가 비교적 많이 적어졌었어요. 아, 난 이런 데서 썩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남편은 자꾸만 불만스러운 듯 이런 말을 중얼거리더군요. 그러더니 언젠가부턴 친정에 가서 자꾸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저 장인어른, 그 건물 담보로 대출받아서 제 사업에 한번 투자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아니, 전에 형님 사업엔 2번이나 투자해 주셨다길래 혹시 저한테도 투자해 주실 생각 없으신가 해서 이번엔 크게 제대로 벌여보려고요. 여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한번 해보고 아닌 거 알았으면 됐지. 또 무슨 사업 타령이야. 평소 잘하던 사이가 저런 말을 하니 부모님은 난처한 기색을 표하셨어요. 집에 있는 돈도 아니고 대출을 받아서 투자해달라니 당연히 당혹스러우실 법하죠. 무엇보다 전 오빠로 인해 사업에 재주가 없는 사람은 또 사업을 시작해봤자 더 힘들어지기만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저와 상의도 없이 저런 말을 하니 화가 나더라고요. 더 화가 났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더 노골적으로 친정 부모님께 투자를 요구하던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솔직히 저희 집사람보다 형님한테 장인어른 장모님이 도움을 더 많이 주셨잖아요. 자식들한테 공평하셔야죠. 저 지난번 사업에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이번엔 정말 성공할 수 있는데 한 번만 어떻게 안 될까요?
진짜 이 인간이 뭘 잘못 먹었나 싶더라고요. 당연히 그날 집에 와서 전 남편을 아주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당신 우리 부모님이 우스워? 뭐 우리 부모님한테 돈 맡겨놨어? 집 마련해 주셨으면 넘치게 해주신 거지. 대체 뭘 더 바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말했지. 당신은 사업에 재능 없다고. 그런 말 좀 하지 마, 서운하니까. 그리고 난 장인 장모님께도 진짜 서운해. 두 분 마음 약해서 형님한테 그렇게 다 퍼주신 거라며. 그래서 나도 좀 조르면 도와주실 줄 알았더니 역시 사위랑 자식은 다른 건가 보지? 이제 보니 이 인간이 저희 부모님의 약한 마음을 일부러 이용하려고 한 거더군요. 너무 기가 찼던 전 남편을 방에서 내쫓아버렸죠. 그 뒤 두어 번 더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남편은 완전히 삐져선 친정에 잘 가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저와는 사이가 갈수록 나빠졌고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사이가 나빠진 건 저와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평범한 형편이었던 시댁엔 시부모님과 바람을 피워 아이가 없을 때 이혼당했다던 남편의 누나, 이렇게 셋이 살고 있었어요. 남편에겐 여동생도 있었는데 결혼한 후 먼 서울에서 살고 있었죠. 작은 시누이 내외는 시댁에 자주 내려오진 않았지만 착한 사람들이었는데요. 반면 시부모와 큰 시누이는 좀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처음엔 제게 잘해줬었어요. 솔직히 며느리가 시댁에 와서 일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며 시집살이도 좀 시키긴 했지만 그건 뭐 그냥 대충 넘길 수 있는 일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사업을 할 무렵부터 시부모가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돈 어른들은 우리보다 연세가 많으셔서 건강도 각별히 관리해야 하실 것 같구나. 혹시 무슨 지병이나 많이 편찮으신 데는 없으시니? 처음엔 시부모가 저희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해 주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업이 망한 뒤 어느 날쯤엔 대뜸 저희 부모님의 유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인춘이가 그러는데 사돈 어른들께서 재산을 사돈 총각에게 너무 많이 넘기셨다지? 그럼 뭐 나중에 돌아가시면 남은 유산은 다 너한테 넘기시는 거니? 글쎄요. 두 분이 돌아가시는 일은 먼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해봤어요. 그래도 연세도 있으시고 언제 건강이 나빠지실지도 모르는데 미리 준비하셔야지. 유산 같은 건 나중에 자식들끼리 유산 싸움 날 수도 있잖아. 저기 우리 친척 중에 잘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사돈 어른들께 그 변호사 소개시켜드리면 어떨까? 변호사요? 아니 왜요? 아니 혹시 재산을 제대로 정리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라도 나면 골치 아파지니까 지금 미리 유언장을 쓰시거나 너희 앞으로 건물 정도는 증여해 놓으셔도 괜찮잖니. 그럼 너희 형편도 좀 넉넉해지고 겸사겸사 우리 인춘이 새 사업도 일찍 시작할 수 있을 테고 그러게 형편이 좋아지면 나중에 우리가 늙었을 때 도움도 좀 줄 수 있지 않겠니? 그래 옳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네. 겸사겸사 옳게 내가 우리 부모님 많이 챙겨주면 나도 떡고물 좀 얻어먹는 거지 뭐. 정말 기가 찼습니다. 자기들이 뭔데 저희 부모님의 사업을 논한답니까?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어머님, 아버님, 저희 부모님 재산은 두 분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오빠에게 많이 주셨던 어쨌든 간에 그건 두 분이 땀 흘려서 버신 돈이니까 제가 서운해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전 이미 신혼집만으로도 넘치게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 자식인 저도 관심 갖지 않는 두 분의 재산 이야기는 더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형님도요. 부탁드립니다. 부글부글 끓는 속을 부여잡고 전 우선 최대한 차분하게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좋게 말했더니 그들은 자꾸 누울 자리도 아닌 곳에 발을 뻗으려고 들더군요. 그들은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그랬듯 자꾸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더라고요. 저도 더는 참지 않고 그들에게 똑바로 말했죠. 제가 분명히 부탁드렸는데 왜 자꾸 저희 부모님 재산에 다들 관심을 가지세요? 또 왜 세 분이 저희 부모님의 사업을 논하냐고요. 저 정말 기분 나빠요. 그리고 설사 부모님이 저한테 건물을 증여해 주신다고 해도 그 혜택을 저희 부모님이 받지 왜 두 분이 받을 생각을 하세요? 형님은 더더욱 마찬가지고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니, 옳게. 시댁이 우스워? 어디서 며느리가 감히 시댁 식구들한테 소리를 질러? 우리가 사람이 좋으니까 봐주는 거지. 다른 데 가면 바로 소박 맞아. 시댁 무서운 줄 알아야지. 친정이 좀 사는 것 같아서 여태 좀 대우해줬더니만 어디서 기어올라? 나 왕년에 한가닥 했어. 어디 내 손맛 좀 볼래? 나이가 40이 넘어서 한가닥 하셨던 게 자랑이십니다. 형님은 그렇게 좋은 며느리였어서 바람 피워서 소박 맞으셨어요? 그러자 원래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던 신우인, 시집 식구인 게 뭐 대단한 벼슬인 것처럼 제게 윽박 지르더군요. 솔직히 그동안 시부모보다도 앞장서서 제게 시집살이 시켰던 사람이 신우이였거든요. 그래도 초반엔 좀 덜했는데 제가 시부모와 자신의 설득에 넘어오지 않자 제게 점점 더 심술을 부리더라고요. 그 와중에 제게 저런 말까지 하니 저도 더는 못 참겠더군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맞받아쳤더니 신우이가 덥석 제 머리채를 잡는 겁니다. 아! 나요. 놓으라고요. 누군 손 없는 줄 알아요? 아주 개판이었습니다. 저도 열받아 지지 않고 신우의 머리를 죄다 쥐어뜯었죠. 그런데 시부모는 그 일을 가지고 재탄만 하더라고요. 아무리 걔가 그런다고 해도 며느리가 신우의 머리털을 똑같이 뽑아놔? 있는 집 자식이라고 네 부모가 시댁 식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지도 않고 오냐오냐 키웠어? 그냥 시부모가 하라고 하면 이해하고 건물 하나 좀 받아오면 될걸. 뭐 잘났다고 안 된다 싫다. 하다 이 사다를 만들어? 저희 부모님 저 오냐오냐 키우신 적 없고요. 며느리가 뭐 죄인인가요? 그리고 욕심도 정도껏 부리세요. 저희 부모님 힘들게 일구신 재산을 세 사람이 뭔데 자꾸 군침을 흘리냐고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손부터 나오는 형님 가정교육부터 어떻게 시켰는지 곰곰이 되돌아보세요. 어이가 없어서 전 그런 시부모에게도 소리를 빽 지르고 나와버렸습니다. 더 기가 막혔던 건 자기 부모님에게 함부로 했다며 남편도 제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당신이 장인 장모님이 소중하듯 나도 우리 부모님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우리 부모님이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 얼마나 무안하셨겠어? 시댁 식구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정말 오만 정나미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 뒤 전 시댁의 발길을 아예 끊었어요. 그나마 남편도 친정에 기본을 했으니 저도 시댁에 딱 기본적인 날만 갔지만 가서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이혼 생각이 간절해지고 있었지만 아이를 위해 이혼은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갈수록 절 못마땅해 하던 시댁 식구들과 아직까지도 포기 못하고 사업 노래를 부르며 저희 부모님에게 서운해하던 남편을 보며 제 인내심은 한계에 달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7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전 엄마에게 정말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주야, 우리 큰일 났다. 네 아빠 이름으로 된 그 건물 있지? 그게 글쎄 경매에 넘어갔어. 네 오빠 때문에.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더라고요. 우선 엄마를 진정시키고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그 전말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수철이 그놈이 걔가 다니는 그 작은 공장 있지? 그 사장이란 사람이랑 같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그러는 거야. 거기서 일하는 동안 그 형님이란 사람이랑 많이 친해졌대. 근데 우리 수철이가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 사장이 수철이를 좋게 봤다더구나. 그래서 이번에 자기가 사정이 있어서 공장을 정리하고 해외 이민을 가야 하는데 수철이한테 그 공장을 싸게 넘겨주기로 했다는 거야. 근데 수철이가 자기가 모아둔 돈으론 공장 부지 그 안에 있는 기계들 그거 다 인수하기 택도 없으니까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하려고 찾아왔다는 거야. 설마 또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 건물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달라고 사정하더라. 당연히 우린 처음엔 거절했지. 그런데도 그 뒤로 수철이가 몇 번이나 찾아와서 그 공장 연매출이 어떻게 되고 순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그 공장하고 거래하는 업체들까지 전부 다 확인시켜주더라. 인수만 하면 우리 돈을 갚는 거 시군죽 먹기라고 말이야. 부모님은 공장 사장까지 직접 데려와 보여주고
이번엔 다르다는 근거까지 보여준 오빠의 말에 넘어가셨다더군요.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 기약 없는 사업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게 몇 달 전 일이었는데 부모님은 제가 괜한 걱정을 할까봐 그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네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오빠의 말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그 망할 놈이 우릴 속인 거야. 지 부모를. 그놈 이미 작년에 그 공장 그만뒀었대. 같이 왔던 그 사람이 거기 사장이 맞긴 맞았는데 실은 다 거짓말이었다고 인정하더라. 수철이 그놈이 기어이도 주식에 빠져선 몇 년 동안 야금야금 번 돈을 다 까먹었었나 봐. 그걸 복구하려다 더 큰 손실을 내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된 거지. 대출도 많이 받다가 안 되니까 친하게 지내던 그 사장한테까지 돈을 7천만 원이나 빌렸대 글쎄.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거짓말 해서 빌렸다나 봐. 공장 사장은 오빠가 돈을 갚지 못하자 사기로 고소하겠다며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때 오빠가 자기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낼 방법이 있다며 그 사장을 꼬드겼다네요. 실은 공장 사정이 그렇게 좋지 못했던 터라 돈이 급했던 사장은 양심을 잠시 내려놓고 오빠의 사기 행각에 동참했던 거죠. 심지어 오빠는 부모님이 대출을 받아준 돈으로 사장에게 돈을 갚고 자신의 대출도 갚은 뒤 그 엄청난 거액으로 또 주식을 했다고 해요. 자기 말론 이번엔 잃었던 만큼 한 번에 거액을 따서 다시 우리 돈도 갚고 다 사실대로 말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니? 그걸 또 순식간에 날려버렸다더라.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고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다. 그 사장은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나는데 들어보니까 딱 자기가 수철이한테 빌려줬던 돈만큼만 챙겼더구나. 제일 큰 사기꾼은 바로 수철이 그놈인데 누굴 원망하겠니? 그래도 자식이라고 믿었는데 우리가 바보였다. 바보였어. 그놈이 이렇게까지 인간 말종이 됐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오빤 부모님께 사과를 하긴 했다더군요. 하지만 아빠가 어떻게 부모에게 사기를 칠 수 있냐며 멱살까지 잡자 오히려 이랬다네요. 나도 잘해보려고 그런 거라고요. 가족끼리 사기는 무슨 사기예요. 과장 좀 그만하세요. 진짜 뻔뻔한 인간 아닙니까? 너무 화가 났지만 전 우선 엄마를 위로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 남편도 옆에서 함께 그 통화를 듣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무슨 자기가 사기를 당한 것처럼 펄펄 뛰더라고요. 아, 진짜 장인 장모님 진짜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 목 좋은 데 있는 건물을 날려? 와, 진짜 너무하시다.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 눈도 하나 깜짝 안 하시더니 아우 열받아. 아까워 죽겠네. 당신 건물이 날아갔니? 당신 그러는 거 속보여. 저희 부모님이 잘하셨다고 못하겠지만 당시 저희 부모님 연세가 거의 80 직전이었거든요. 왜 사기꾼들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많이 치겠어요? 총기가 젊으실 때와 다른 걸 아니까 그런 거겠죠. 저희 부모님도 오빠가 하도 그럴듯하게 설득을 했다 보니 판단력이 흐려지셨던 거예요. 그 와중에 건물이 아깝다며 날뛰는 남편을 보는데 솔직히 속이 뻔히 보여 곱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전 얼른 부모님을 위로해드리기 위해 친정으로 달려갔는데 남편은 분이 안 풀린다며 같이 가지도 않았죠. 엄마, 아빠, 이젠 제발요. 네? 오빠한테 약해지시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죠. 오빠가 잠시 나와 정신 차린 줄 알았던 우리가 바보였어요. 이젠 우리 오빠 끊어내요. 네? 안 그래도 2번 다시 여기 오지도 말라고 악을 썼다. 그럼 뭐하니? 이미 건물은 날아갔는데 우리가 어리석었다. 너무 열이 받아 오빠에게 전화했지만 오빤 뻔뻔하게 이러더군요. 네가 인간이야? 엄마 아빠 평생 해외여행 한번 못 나가시면서 1년 360을 뼈 빠지게 버신 돈으로 일군 재산이야. 어떻게 그걸 마지막 건물까지 말아먹을 수가 있어. 엄마랑 아빠, 오빠 때문에 속 끓이느라 식당 정리한 뒤에도 마음 편히 여행 한번 못 다니신 거 알잖아.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불효막심하게 구냐고. 이미 어머니 아버지한테 원망 실컷 들었어. 네 돈이야? 아니잖아. 근데 왜 너까지 이 난리야? 끊어. 나도 바빠 지금. 너무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그래도 이미 일어난 일을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젠 연세도 많아진 부모님이 쓰러지시기라도 할까 걱정돼 이후 전 부모님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부모님이 유독 너무 나이 들어 보여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부모님이 해주신 집이니 저희 집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 급한 불이라도 꺼보면 어떨까 했는데 부모님은 절대 안 된다며 못을 박으셨어요. 평생 네 오빠한테만 다 퍼주고 살았는데 그나마 너한테 해준 그거마저 절대 빼앗을 수는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 우리 그 건물 없어도 충분히 먹고 산다. 그 사건으로부터 한 달 뒤쯤 전 연말에 성과금을 겸해 회사에서 보너스를 정말 두둑히 받았습니다. 전 최근 오빠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셨던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 보너스를 부모님과 해외여행 가는데 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이가 나빠져서도 우린 돈의 지출을 항상 공유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 돈도 아니면서 갑자기 펄쩍 뛰더라고요. 절대 안 돼. 돈은 물론 건물까지도 형님한테만 다 퍼준 분들한테 왜 효도는 우리 돈으로 해야 하는데? 이번엔 우리 부모님도 사기당하신 거라고 했잖아.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보너스로 효도하겠다는데 그걸 왜 당신이 반대해? 비행기표 예매하기 전에 예의상 당신한테 말해준 거야. 당신은 가기 싫으면 가지 마. 나만 애 데리고 다녀올 테니까. 안 된다고 글쎄. 아무리 당신 보너스여도 그건 부부 공금이잖아. 난 지금도 장인 장모님한테 엄청 서운해. 마음이 단단히 상했다고. 내가 누구 때문에 사업을 새로 시작 못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왜 효도를 해야 돼? 뭐? 웃겨. 그게 왜 우리 부모님 탓이야?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는 이 집. 이 집도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산 거야. 우리 부모님 돈 벌고 우리 오빠 때문에 속 썩느라 평생 해외여행 한번 못 가보셨어. 그래서 더 나이 드시기 전에 효도여행 시켜드리고 싶다는데 그걸 말도 안 되는 일로 삐져가지고 반대해? 어차피 두 분 여건도 없으시잖아. 이제 와서 무슨 힘들게 해외여행을 보내드린다고 그래. 그냥 국내나 다녀와. 정 갈 거면. 당장은 안 돼도 언젠간 우리한테 넘어올 거라고 믿고 내가 얼마나 그 건물이 우리한테 돌아오길 기다렸는데 내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알아? 아무튼 안 된다고 얘기했다 난. 남편은 끝까지 반대라더니 멋대로 씩씩대며 나가버리더군요.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인간은 끝까지 그 건물에 군침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더 황당했던 게 뭔지 아시나요? 그로부터 한 달 뒤 남편은 저와 상의도 없이 시댁 식구들 데리고 해외여행을 떠났답니다. 저와 아이만 두고 자기 혼자서요. 그나마 작은 시누이네는 가지 않은 모양인데 정말 기가 찼죠. 남편은 여행을 떠나기 전날 아무렇지도 않게 짐을 싸며 제게 여행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우리 어머니 곧 생신이잖아. 기념으로 가려고 3주 전쯤에 숙소랑 비행기표 다 예약해놨어. 우리 누나만 자기 목 따로 냈고 부모님 여행 경비는 다 내가 부담하기로 했어. 뭐? 그걸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장인 장모님 모시고 여행 가는 건 절대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가자면 당신이 알겠다고 했겠냐? 난리치게 뻔해서 아예 말도 안 꺼냈지 뭐. 기가 막혀서 정말. 당연하지. 완전 내로남불이잖아 이거. 막말로 당신 부모님이 우리 결혼할 때 10원짜리 하나라도 보태줬어? 아니잖아. 당신 논리대로라면 서운하게 한 부모는 부모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적어도 지출 내역은 서로 투명하게 하자더니 당신은 나 몰래 그 큰돈을 멋대로 썼다고? 우리 부모님은 우리한테 뭘 해줄 형편이 안 되셨잖아. 우리 누나랑 동생한테도 못 해줬는데 서운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솔직히 장인 장모님 그 건물 없으면 이제 우리한테 떨어질 콩고물도 뭐 없는 거 아니야? 그럴 바엔 그나마 약간이라도 더 재산이 남은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는 게 100배 낫지. 안 그래? 그리고 그냥 솔직히 말할게. 내가 그나마 맨날 원수대하듯 다투던 당신이랑 버티고 살았던 건 당신 아빠 건물 하나를 봐서였어. 근데 이젠 당신도 당신 부모님도 끈 떨어진 연이잖아. 내가 당신이랑 살 이유가 뭐가 더 있겠어? 그래서 그냥 돈도 내 마음대로 쓴 거야. 언제 나들 어쩌고 운운하더니
그냥 우리 부모님 건물 때문에 이혼 안 하려고 버텼던 거구나. 당신이야말로 아빠 자격도 없는 인간이야. 알아? 뭐 끈 떨어진 년? 이제 볼장 다 봤다 이거지? 그래, 당신도 잘 알았어. 어디 나중에 후회하지나 마. 남편은 저희 부모님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저와 이혼할 마음을 먹은 거더군요. 진짜 사람이 비열해도 저렇게 비열할 수 있나 싶었죠. 그런데요, 남편이 모르는 게 있었답니다. 저희 부모님의 건물은 제가 효도 여행 이야기를 꺼낸 직후 다행히 위기를 넘기고 경매가 취소됐었어요. 고모와 작은 아빠가 돈을 최대한 끌어다가 부모님을 도와주셨거든요. 아빠는 성격상 건물을 처분해서라도 그 돈을 갚으려고 하셨는데 고모와 작은 아빠가 절대로 안 받는다며 고집을 부리셨거든요. 형이 아니었으면 우리 인생은 없었어. 우리가 이만큼 성공해서 자식들이랑 잘 사는 건 다 형 덕분이야. 그러니까 그 은혜 지금 우리가 갚는 거야. 그때 두 분의 마음 씀씀이에 부모님은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또 전 한 달 전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부모님과 해외여행 계획을 세웠었어요. 남편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더는 남편에게 최소한의 존중을 해줄 필요성도 못 느꼈고 솔직히 저도 그때 이혼을 마음먹었었거든요. 그동안 전 조용히 변호사를 알아보고 이혼 얘기 꺼낼 시기를 보고 있었죠. 저는 2달 뒤로 부모님과 함께 여행 갈 비행기 티켓도 예약해뒀습니다. 마음 같아선 가능한 한 빨리 떠나고 싶었는데 아빠가 경매와 관련된 남은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기에 넉넉히 여유를 뒀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편이 알면 배 아파 뒤집어질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경매가 취소되고 고모와 작은 아빠가 건물을 팔아서라도 아빠가 돈을 갚는 걸 결사반대하자 건물을 제 앞으로 증여해 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봤자 네 오빠가 호시탐탐 노리기나 할 거 아니냐. 어차피 나중에 그 건물 네게 주려고 했는데 그냥 이참에 일찌감치 증여해 주마. 그게 안전해. 부모님은 오빠가 아예 손도 대지 못하게 술을 쓰셨던 겁니다. 그렇게 건물을 탐내던 인간이었으니 그걸 알면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룰루랄라 해외여행을 떠났죠. 전 남편이 여행가 있는 동안 남편의 짐을 전부 이삿짐을 맡아주는 컨테이너 박스 업체에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저도 집을 금매로 내놓고 친정 부모님의 집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부모님은 제 이혼 이야기를 각오했다는 듯 덤덤히 받아들이며 절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전 당연히 집의 비밀번호도 바꿔뒀는데요. 남편에겐 헛걸음이나 한번 하라는 마음으로 말도 안 해줬습니다. 역시나 3박 4일 뒤 여행에서 돌아온 남편은 제게 전화를 걸어 난리를 치더라고요. 뭐? 짐을 다 빼고 멋대로 집도 내놨다고? 상의도 없이 그러는 게 어딨어? 이혼하자며. 그 집은 내 집이고 그래서 내 멋대로 정리한 건데 뭐 문제 있어? 내 마음이지. 아니, 애 낳고 7년이나 같이 살았으면 이 집에 내 지분도 있는 거지. 그건 변호사 통해서 한번 싸워보고 그래봤자 당신 지분이랄 것도 없을 거야. 당신 사업한다고 돈 엄청 말아먹었던 거 기억 안 나? 그리고 그 뒤로 나보다 벌이도 더 적었잖아. 그럼 당장 나더러 어디로 가라고. 비리 많이 나지. 힘들게 캐리어 끌고 왔는데 순 헛고생했잖아. 그래? 미안하게 됐네. 당신 부모님 집으로 가. 당신 자기 가족 되게 좋아하잖아. 난 우리 부모님 집에서, 당신은 당신 부모님 집에서 살면 딱 되는 거 아니야? 나랑 살 이유가 없다며. 그래서 빨리 정리해줬는데 뭐 문제 있어?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그러면 어떡해. 일단 끊어. 내 짐 어디 맡겼는지 그거나 문자로 보내. 전 일부러 남편을 실실 약 올렸습니다. 이후 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에 돌입했어요. 그리고 양육권 문제와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편이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지 2주 뒤 남편을 만났죠. 그때 제가 남편에게 뭘 보여줬는지 아십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부모님 건물 경매 넘어간 거 취소됐어. 친척들이 도와주셨거든.
착하게 살면 그렇게 언젠간 복으로 돌아오는 건가 봐. 그리고 부모님이 그 건물 나한테 증여해 주셨어. 얼마 전에 증여 과정 다 마무리돼서 이젠 완벽한 내 건물이야. 여기 내 이름 보이지? 그렇게 건물건물 노래를 불렀는데 아쉬워서 어떻게 한대? 뭐 우린 이제 남남이 될 거니까 당신 밤에 이불 좀 차겠다. 제가 남편에게 보여준 건 바로 등기부 등본이었어요. 이혼하는 마당에 남편이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면 어쩌려고 그런 걸 보여줬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바로 그걸 노렸던 거예요. 좀 귀찮아질지언정 저희 부모님을 그리고 절 돈으로만 보고 하찮게 여겼던 남편이 제게 빌빌거리는 꼴을 꼭 보고 싶었거든요. 남편은 엄청나게 당황해 말을 잇지도 못하더라고요.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어차피 난 당신이 우리 부모님 모시고 절대 여행 못 간다고 난리치던 날에 이혼하기로 결심했거든. 그 뒤로 상황은 보고 있었는데 고맙게도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해주더라. 아무튼 이건 이거고 우리 이혼은 그대로 진행될 거니까 헛꿈 꾸지 말고 그냥 약오를 하고 보여준 거야. 아니, 이런 말이 달라지지. 난 몰랐잖아. 알았으면 뭐. 처가가 돈이 있으면 잘하고 없으면 부모 취급도 안 하는 인간이랑 난 더 살 생각 없어. 염치를 밥 말아먹은 당신도 당신 가족도 전부 꼴도 보기 싫다고. 이 건물은 내 특유 재산이라 당신 목은 일도 없는 거 알지? 어디 앞으로 땅을 치고 후회 좀 해봐. 정말 속이 다 후련하더군요. 그리고 역시나 그때부터 남편은 절대 이혼 못한다고 억지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집에 찾아와 저와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정말 애걸복걸을 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그동안 두 분께 무례했다면 정말 죄송했습니다. 원래 사람은 욕심에 약한 동물이잖아요. 눈앞에 너무 큰 유혹이 있다 보니까 제가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아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만큼 실망도 컸고요. 근데 앞으로는 정말 괜한 욕심 부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건물 경매가 취소된 걸 알고 손바닥 뒤집듯 태도가 바뀐 사람을 어떻게 믿으라는 건가? 우린 이제 우리 아들이든 자네든 지긋지긋하네. 우리 딸이라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만 구질구질하게 굴게. 여보, 우리 아들 생각해봐. 어? 부모가 이혼하면 애가 받을 상처가 어떻겠어? 그렇게 애를 생각하는 분이 나한테 먼저 갈라서자 가셨어요? 기억 상실증이니? 당신이 먼저 말 꺼낸 이혼이라는 거 잊지 좀 마. 그리고 좀 가. 우리 집에 좀 들어가게. 확 경찰 불러버린다. 당연히 남편의 애원은 씨알도 먹히지 않았죠. 그리고 더 웃긴 건 시부모와 큰 시누이까지 제게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봤자 목적이야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쌍욕을 하거나 이제 와서 매달리거나 뭐 둘 중 하나였겠죠. 그래서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시모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더군요. 예, 너 사람 기만하니? 돈 좀 있다고 사람 이렇게 우습게 만들면 돼? 애초에 네가 건물 경매 취소된 거 말을 안 해서 우리 아들이 그런 거잖니? 쌍방 잘못이니까 잘 화해하고 이혼 다시 생각해봐. 애를 생각해야지, 애를. 네, 바로 애를 생각해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돈으로만 보는 사람은 저도 더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서요. 아주머니 아들도 아주머니 가족도 전부 다요. 앞으로는 양심 좀 챙기고 사세요. 전 이렇게 답장을 하곤 시댁 식구들 번호를 전부 차단해버렸습니다. 작은 시누이와는 따로 연락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친한 사이도 아니었으니 상관없었고요. 이후 저와 부모님은 아이를 데리고 예정대로 아주 행복한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알턴이 갔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도 곧 작별이라고 생각하니 비행기를 타고 있지 않아도 나는 듯한 기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나가본 낯선 해외를 내내 신기한 듯 구경하시던 부모님을 보니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다짐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시달리느라 허비한 시간만큼 앞으로 제 부모님께 2배, 3배 더 효도하며 살겠다고요. 이후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뒤 전 이제와
이혼을 안 하려고 발버둥 치던 남편 때문에 이혼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지 않은 싸움 끝에 전 이혼에 성공하고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었어요. 재산 분할도 자기가 바랐던 것의 발톱의 때만큼도 가져가지 못했고 남편이 제게 다달이 양육비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들은 남편의 얼굴은 완전히 울상이더라고요. 정말 고소했죠. 아, 어디 참기름이 쏟아졌나? 고소한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비아냥대며 남편을 스쳐 지나왔더니 그놈도 약이 올랐는지 얼굴이 벌개져 있더라고요. 그 뒤 시간 1년 반 정도 흐른 지금 전 아이와 부모님과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우선 부모님이 해주셨던 제 집이 팔린 뒤 전 부모님과 상의해 그 돈을 고모와 작은 아빠께 나눠드렸답니다. 두 분이 도와주신 금액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제발 이거라도 받아주시길 바란다면서요. 끝까지 거절하던 두 분은 하는 수 없다는 듯 그 돈을 받으셨죠. 전 지금 부모님이 물려주신 건물의 월세를 부모님께 전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빤 제가 이혼한 뒤 부모님이 제게 건물을 증여해 주신 걸 어떻게 알고 집에 찾아와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아빤 아주 차가운 표정으로 오빠에게 으름장을 놓으셨죠. 우린 그래도 네가 자식이니 마지막 은혜를 베풀어 줬다. 널 사기로 고소하지 않은 거. 그걸 끝으로 우린 부모를 돈으로만 봤던 널 더는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만약 네가 또 찾아온다면 그땐 우린 널 정말 고소할 거야. 아버지, 저 수철이에요. 두 분 자식이요. 네가 우리 아픈 손가락이었기 때문에 여태 너한테 끌려다녔던 거야. 하지만 더는 안 된다. 또 찾아오면 어떻게 되는지 경고했으니 정말 새 인간이 되기 전엔 절대 찾아올 생각 말고. 오빤 그때 아빠의 말씀이 충격적이었는지 아직까진 다시 부모님께 연락을 해오진 않고 있어요. 부모님도 저도 만약 오빠가 연락을 해온다고 해도 받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오빠가 정말 정신 차리고 개가천선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한 우린 평생 오빠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해요. 전 남편은 지금 다행히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고 있습니다. 면접 교섭권 때문에 아이도 한 번씩 전 남편에게 보내고 있는데 아직 아이가 어려서 그 과정에서 전 남편의 얼굴을 한 번씩 봐야 했어요. 제가 아이를 데려다 줘야 했으니까요. 전 남편은 아직 자기 부모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절 볼 때마다 미련이 아주 뚝뚝 떨어지곤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자신을 벌레 보듯 바라보는 걸 알고 차마 용기를 못 내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그 인간이 미련의 밑자만 보이면 전 날카로운 말로 주제 파악을 제대로 시켜줄 생각입니다. 제 사연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지금 부모님은 너무 아픈 손가락이라 차마 놓지 못하고 오래도록 붙들고 계셨던 오빠를 드디어 포기하셨답니다. 제 앞에선 티내지 않으시려고 애쓰시지만 가끔 두 분 모두 오빠를 떠올리며 몰래 눈물 지으신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전 부모님 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을 바르게 키우면서 말이죠. 제가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그건 사람보다 돈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졌기에 누구보다 소중히 해야 할 사람, 내 가족을 돈으로만 볼 수 있는 거겠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선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난 거 아니라는 말이요. 사람의 마음은 진심과 진심이 만난다면 영원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돈은 어떻게 생각하면 한낱 물건일 뿐이에요. 그런 돈에만 집착하며 정말 중요한 걸 잊고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말을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 드리기 전에 꼭 남기고 싶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진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더위가 서서히 풀리고 있는 요즘 유난히 뜨겁고 습했던 올 여름을 무사히 마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